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7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국어의 남궁민입니다. 자, 여러분 총평 안 들은 사람들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랑 김철현 선생님이 이제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 이 시험 전체에 대한 어떤 개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았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법과 작문 10문제를 풀어갈 이 1부를 시작할 건데요. 1부를 시작으로 2, 3, 4, 5, 6부 쫙 전체 문제의 정오 판단을 넘어서서 내공을 기르는 공부를 하자. 그런 6시간의 공부가 이제 문을 엽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은요,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시험 화법과 작문은 문제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쯤 됐으면, 이제 7월 학평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작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요령 같은 것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난도가 높지 않은 이런 문제들 10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숙달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답만을 쏙쏙 고르는데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했던 걸까를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제 1부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화법과 작문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1번부터 3번,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8번에서 10번 이렇게 3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1번에서 3번은 화법 단독,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은 작문 단독,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까지가 4문제짜리 화법과 작문의 융합 세트로 나오는 최근의 트렌드들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볼까요?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했죠, 그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자리에는 거의 학생의 발표, 전문가의 강연, 어쩌다가 가끔 연설 정도가 오는 화법 단독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발표는요, 요 자리는 발표나 강연, 요 첫 번째 지문은 대개는 어떤 정보성을 띠고 있는 정보 전달의 화법이 주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요, 보니까 저는요 화법과 작문 얘기할 때 항상 이 지문 웬만하면 읽어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제가 워낙 관심이 있는 분야라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쭉 다 읽어버리고 말았는데, 순우리말에 관한 거니까 국어교사인 저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요. 재밌어서 빠져들어서 그냥 읽었습니다만, 사실 보통 어떤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여기다 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일종의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무슨 과학기술이나 무슨 뭐 환경 문제나 문화재에 관해서라든지 뭐 이런 깊이 있는, 뭐 역사에 관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 엄청나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전체를 후룩 훑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 자리에 있었던 지문들, 이제까지 나왔던 지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걸리는 그런 이번 시험 지문이긴 했습니다. 순우리말에 관한 거예요, 그죠? 딱 보니까 교내 학술제 첫 번째 발표자 동글동글입니다. 짧은 영상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뭐 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한평생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우리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충 이렇게 그냥 훅 훑어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번 문제는요,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1번 문제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키워드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팩트 체크를 이제 지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료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군데의 자료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걸 어떤 목적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했는지를 맞춰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3번 문제는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해가지고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요거 늘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런 경우에 1, 2, 3번을 풀 때 보통 어떻다? 1, 2, 3번 가운데 3번 문제를 먼저, 고향을 떠난 문제를 풀면 전체적인 발표 내용에 관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도 대충 감잡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고향을 떠난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었죠, 그죠? 물론 1번부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풀이 순서를 만약에 3번부터 잡았다, 그럼 3번부터 먼저 풀이를 해봅시다. 학생일, 자, 문두가 뭐예요?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고 그걸 고려해서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 학생 1이 보세요. 발표자가 한 것처럼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진 말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 이걸요 막 꼼꼼히 읽을 필요 없다는 거지.
아, 순우리말에 관한 발표였나 보다 라는 걸 여기서 감 잡고요. 그 다음 뭐 필요할 것 같아 발표자가 한 것처럼, 그죠?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떠문 문제에서 학생 1, 2, 3 같은 이런 청중의 어떤 반응에 관련된 이 보기의 내용이 왔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내용 하나하나 그 말의 의미를 다 꼼꼼히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발표자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건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뭐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럼 봐요.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그렇죠? 이런 얘기. 근데 언급하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 제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발표의 내용이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진 말의 근거를 확인하는 게 있나 보다. 발표자가 한 것처럼 이랬으니까. 그죠? 발표자가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살짝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일일이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딩동댕 잘했어요. 자, 2번 선지 볼까? 학생 2는요. 보세요. 나는 바다라는 뜻을 지었다고 하여 운하나 배의 이름으로 쓰이는 아라, 그래서 뭐 아라뱃길 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아라가 사실 옛말에선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에 본 적이 있어요. 자, 내용 아라에 대해서 뭐 아라뱃길 떠올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뭘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발화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류. 그럼 막 기사에서 뭘 본 적이 있어, 이처럼 나도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 말 중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랬거든요. 그럼 봐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 요거 얘기하는 거죠.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봤던 적이 있는 거, 이걸 활용하고 있다. 됐죠? 자, 학생 1, 2, 3 3명 가지고 선지 5개 만들어야 되니까 1번 선지 학생 1로 만들었고 2번 선지 학생 2로 만들었고 3번 선지 학생 3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4, 5는 뭘로 만들어요? 섞어, 조합.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학생 2의 지금 이 이야기가 요 얘기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만 가지고 요거 만들었지만 뒤에 하나 더 확인해 봐야겠어 라는 얘기로 또 다른 거 만들 거라는 걸 우리 직감할 수 있지, 그죠? 3번 선지 갑니다. 한니가 한평생이라는 뜻이었구나. 뜻이었구나. 알게 된 거야, 그죠? 이런 발화들이 주로 여기 등장하죠. 이번 발표를 통해 한니와 같이 순위말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 그죠? 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를 보이고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명칭 문제는 응모할 때 이름을 지어봐야겠어, 이거, 그죠? 제가 지금 어디에 주로 밑줄을 그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게 주로 문장 안에서 뒤쪽에, 서술어 쪽에. 왜 이렇게 제가 거기에 주목하죠? 거기에 이런 발화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봐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그 뜻이었구나. 알게 되어 좋았어. 이거 됐죠? 4번 갑니다. 학생 1과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요게 바로 이거죠. 학생 3이 이름을 지어봐야겠어. 추가적인 활동 계획했어. 맞네요. 근데 학생 1은요. 이게 추가적인 활동 계획한 게 이 안에 없었지. 발표자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만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무슨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5번 볼까?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자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이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라는 거는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학생 3도요. 자, 알게 되어 좋았어. 나도 그렇게 뭐 이런 거 이름 지어봐야겠어. 어쩌고 이렇게 되니까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진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난 문제는요. 어떻게 했다? 중심 그 내용들의 흐름을 본다는 거야. 담화의 구조,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일일이 깊이 들어가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그 반응과 선지 사이의 매칭을 통해서 답이 4번이면 알았다면 순우리말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한리가 어떤 뭐 한평생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는, 그죠? 이런 발표 내용의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충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순우리말로 알려진 말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이 발표 안에 담아 넣었다든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갈 수 있겠다. 자, 1번 볼까? 봅니다.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봅시다. 키워드 선정해야죠. 자, 개념을 설명했는가? 뒤에는 팩트 체크할 필요 없다, 그죠? 개념 설명하면 당연히 청중의 이해를 도울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있는가? 두 번째,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켜 떠오르게 만들어서 발표 내용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자,
경험을 환기하도록 이끌어주면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팩트체크의 영역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유도한대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질문이 있으면 뭘 찾아가라고? 물음표를 찾아가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상호작용이 뒤따르려면 뭐 대답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괄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물음표로 끝난 의문문 발표자가 던지는 질문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뭐 어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그 표현의 진수를 담고 있는 괄호, 이 부분을 우리가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로 이런 발표 내용을 담은 대본에서는 1문단의 끝부분, 적어도 2문단의 첫 부분 정도에서 이런 걸 제시하는 거니까 어디를 팩트 체크해야 되는지를 어떤 지점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로 봐야 됩니다. 5번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그랬으니까 청주의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구이다. 담화 표지 첫째, 둘째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표지 같은 것, 뭐 담화 표지는 첫째, 둘째만은 아니고요. 뭐 그런데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역할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조를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담화 표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담화에서 사용되면 그런 사인, 이정표에 해당되는 표지예요. 사인을 담화 표지라고 부르는 거고 독해 지문에서 사용되면 그걸 독해 표지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봐요.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뭔지 다 우리가 알게 됐죠? 주로 뒷부분들은 팩트 체크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유의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3번 문제처럼 질문을 어쩌고 저쩌고 던졌다라는 것은 이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청중의 경험을 확인하고 있다든지 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든지 뒤에 게 뭐가 오는지 그거 뒷부분까지를 팩트 체크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딱 보세요. 예를 들면 개념 설명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순우리말에 관한 건데 순우리말이라는 것에서 개념을 설명한다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단 이거를 괄호를 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답을 덜컥 적절하지 않은 걸 바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짐작이지,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용어의 개념이 사용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야.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답이 아닐 거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즉 이 경우에는 정답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1번을 의심한 상태에서 청중의 경험을 환기를 시킨다라는 것 같은 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요것도 그렇고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던졌는가 상호작용하는가는 물음표 있고 괄호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거기 보니까 자 다음 단어들은 뭘까요? 뭐 저거 뭐 이런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 이런 걸 보니까 이건 당연히 됐네. 그러면 얘는 적절한 거라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됐죠? 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번 갑니다. 발표 순서를 제시해서 하면서 발표를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든대. 그럼 주로 어디를 보라고? 1문단 끝 아니면 2문단 처음까지 정도. 그것만 빠르게 훑어봤더니 그게 없어요. 맞죠? 저는 이러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가 없다고. 답 4번이에요. 그럼 봐요. 아까 우리 뭔가 찜찜한 게 있지? 요것도 담화 표지도 사실은 사인을 봐야 되는 건데 각 문단의 첫머리만 대충 훑어보다가도 4문단의 처음이 두 번째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윗문단 첫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담화 표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제외됐고 찜찜한 게 있어. 자, 요건 아직 내용 확인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얘를 용의선상에 올렸었거든.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 약간 우리가 좀 이게 좀 껄쩍지근하지, 그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순우리말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심이 되니까 물론 이거 분명히 4번으로 답 고른 다음에는 실전에서라면 이게 너무나 확실한다기 때문에 이걸 팩트체크까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요게 실제로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주제상으로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걱정 많은 사람은 처음에 쫙 보여줘 대충 문단 단위로 훑어내려가다 보면 이건 주로 어떻게 돼?
개념을 설명하는 건 화법 대본에서는요. 뭐뭐란, 뭐뭇을 뜻한다, 뭐뭐를 가리킨다 이런 말들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문장 같은 게 눈에 띄어야 되거든. 마침 이 문단의 아래쪽에 보니까 순우리말이란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뭐 흔히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그죠?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뭐뭐란 뭐뭐를 가리킨다. 뭐뭐로 뭐뭐로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있네. 눈에 띄네. 그럼 얘도 들어가 있었어. 답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아까 우리 사실 이거 체크하느라고 확인할 때 경험을 환기시켜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 아까 뭐 들어본 적 어휘드립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 이런 것만 해도 그죠? 그리고 사실은 1문단에 또 하나 나와. 뭐 한위라는 말 아시죠?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과 같습니다. 어쩌고. 그럼 그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따라서 얘도 적절한 진술이다. 4번만 이 담화와 발표와 안 어울린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유형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먼저 팩트 체크해야 될 대상,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 그래서 역으로 대본에 대한 검토로 들어가시라. 자, 2번 문제 갑니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럴 때 기억, 니은, 디귿은요. 당연히 거기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딱 보면 아시지만 TV 드라마 화면, SNS 화면, 홈페이지 질의응답 화면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이게 뭐라고? 이 자료라는 게 시청각 매체 자료. 발표에서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거. 화면에다 뭘 보여주는 거야. 뭐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무슨 뭐 자막 같은 걸 띄우기도 하고 그죠? 또 실제로 뭘 들어가지고 뭘 실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럴 때는 주로 기본적인 전략은 뭐라고? 그 앞뒤 흐름만 해당되는 괄호에 거기 자료가 등장할 때 그 앞뒤 흐름만 빠르게 잡는다. 자, 기억 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화면 보여주면서 한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한평생에 대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그거고 니은의 SNS 화면 선물을 뜻한다는 아토, 친구를 뜻하는 시밀레 등이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쭉 밑으로 이 문단의 내용을 그냥 아까 순우리말을 해서 이 문단 끝에 가면 순우리말일까요? 이런 게 정말? 이라고 질문을 던지거든? 흥미롭죠? 3문단 가니까요.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걸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디귿 가니까 홈페이지 질의응답 화면을 보여줬어요. 국립국어원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즉 그건 국립국어원에 뭐 온라인 가나다 이런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국립국어원에다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떠 있는 이 아토나 시밀레 같은 말들이 순우리말인지에 대한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그건 결국 순우리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게 디귿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피 사진 보여주는 거. 자, 그렇다면요. 가장 적절한 것 그랬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은 한위라는 말이 등장하는 TV 드라마. 그 다음에 니은은요. 아토, 시밀레처럼 순우리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그런 잘못 알려진 순우리말, 가짜 순우리말이 SNS 화면에 떠 있는 것. 그 다음 디귿은 그게 순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그림. 됐죠? 자, 그럼요. 기억에서 나온 어휘가 옛말에서 어떤 형태였는지를 알리기 위해 니은을 제시해서 말도 안 되죠. 한위의 옛 형태를 알리기 위해 시밀레랑 아토를 제시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에서 나온 어휘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주기 아니고요. 이거 1번이 아니면 2번도 당연히 아닙니다. 뭐 기억에서 나온 어휘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디귿을 제시했다고요. 디귿은 뭐였는데 아토나 시밀레 같은 말들이 실제 순우리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순우리말을 잘 사용하자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직 팩트 체크를 다 안 해봤지만 이 발표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국어 사랑의 차원에서. 그런데 이 디귿은 그것하고 그 목적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는 기능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니은에서 나온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 디귿을 제시한 거 아니고요. 니은에서 나온 어휘가 순우리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디귿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자, 니은에서 나온 어휘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해 디귿을 제시했다. 답 나왔네. 맞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어떤 매체 자료, 시청각 자료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됐는지를 흐름 안에서 맥락 안에서 파악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 나머지 네 개는 다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자료 자체의 성격에 대한 주목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5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번까지 풀었고요. 3번도 아까 처음에 풀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첫 번째 세트는 다 풀었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빅 세트로 갑니다. 4번에서 7번 빅 세트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1번에서 3번은 주의력 그룹. 아니에요. 스피드 그룹. 근데 8번에서 10번도 스피드 그룹. 근데 요 4번에서 7번은 제가 중앙에 있는 그 네 문제짜리 빅 세트는 주의력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덤벙대지 말라. 시간을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1, 2, 3번은요. 빠르게 치고 정답만 빠르게 골라내는 요령이 필요해. 근데 4번에서 7번은 물론 그런 걸 활용해야 하긴 하지만 제발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절대로 허둥대지 말라. 어떻게 최대한 얍삽하게 풀어야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네 문제가 한꺼번에 동시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에서 7번은 특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라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가는 설문조사를 위한 학생회 회의예요. 그럼 이 세트 문두는 잘 봐야 됩니다. 학생회고요. 학생회, 학생 1, 2, 3 학생회의 어떤 구성원들 3명이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회의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글의 종류가 안내문이에요. 그럼 그 안내문이라는 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안내문의 글의 목적은 뭐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정서 표현이 아니라 뭐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안내문이야. 맞죠? 자, 그런 세팅 가, 나가 주어졌구나. 딱 보면 알겠고 문제를 한번 볼까? 4번 문제 A, B 담화 분석. 자, 이 문제 제가 별표 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화법과 작문 10문제 가운데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절대로 덤벙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푸는데 특별한 별다른 어떤 그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로 A, B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을 묶어가지고 기호로 제시하는데 그 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4번 문제 주의해서 풀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라는 이건 기억, 니은 딱 아주 일부만 밑줄을 그어놓은 것이라서 그 둘을 그냥 직접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담화의 구조상의 공통점을 보면 되겠고요. 6번 추가 회의를 바탕으로 나를 고쳐 쓴 글입니다. 그러면 before, after 비교 대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문항의 초고다. 그래가지고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 그랬으면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문문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내용과 이 설문문항 자체의 어떤 이 결과물 자체가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가 여기에 잘 녹아 들어가는 걸 묻는 살짝 신유형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요. 이 경우에는 지금 순서대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A, B가 어차피 이 회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보면서 4번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에 7번 문제 같은 것들을 푸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A 부분 볼게요. 일단 A 앞부분에서 자, 동아리 발표회를 12월에서 10월로 바꾸고 전시 위주로만 진행되던 행사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행사 내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동아리 후배들은 좋은 생각을 하더라. 어떤 이런 긴 담화가 있을 때 첫 번째 봐라. 자, 회의라고 한다면 회의에 사회적 격에 해당되는 어떤 친구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읽어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게 바로 이게 뭐야? 회의의 의제를 소개하는 셈이야.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학생이가 그래? 우리 반 친구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던데 이러니까 그래? 학생 3위? 그러면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학생 1, 2, 3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전체 이 맥락으로 치자면 인트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A로 묶여 있어요. 갑니다. 학생 2가요. 자, 그럼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폐쇄형 질문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객관식에 1, 2, 3, 4, 5번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게 하는 거. 그럼 물어보는 거 어때? 그랬더니 학생 3이 그렇게 하면 찬반 의견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동아리 발표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시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폐쇄형 질문으로 질문 던졌을 때는 이런 단점과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학생 3이 지적했어. 그랬더니 학생 1이 그 다음에 그러면 학급별로 3, 4명 정도 모집단을 선정해가지고 면접 방식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그래서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하면 심층적인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어. 그랬더니 학생 2가 그렇게 하면 그 모집단의 선정 기준 그리고 걔네들이 학생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의 그런 대표성의 문제 같은 게 생기지 않겠어? 라고 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해당되는 거 생각해 봅시다.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문제점을 반박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학생 3이 지금 읽은 부분에서 3이 학생 2가 제시한 내용의 그 어떤 안에 문제점을 그걸 반박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랬어. 자, 반박을 한 건 맞는데 이게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 그 학생 3의 말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긴 한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런 의견을 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어렵다. 알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뭐죠? 동아리 발표에 대해서 관심 많은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알기 어렵다. 그렇으니까 대안 제시는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만 지적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근거를 들어 언급했는지 봅시다. 학생 1이 말이에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학생 1이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그게 어려울 것 같아 라는 학생 3 좀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요 의견에 대해서 학생 1이 그러면 3, 4명 정도 골라가지고 개방형 질문으로 해가지고 심층 조사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근거를 들어 언급했는가? 아니지. 일단. 그죠? 그럼 지금 이거 B 부분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A에 대한 진술로는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A와 B에서는 모두 그랬으니까 B 검토하기 전에 A만으로 일단 맞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데 학생 3에 좀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발화잖아 이거. 그죠? 1번 선지 검토할 때. 그 학생 3의 발화가 학생 2 앞에서 얘기하는 폐쇄형 질문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교생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어때? 라는 의견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X인데 일단 A는 아니란 말이야. 일단 틀렸죠. B도 이따 뭐 자연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되면 모두에서 A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전에서라면 말이에요. 이렇게 A를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검토했을 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그죠? 왜? 예를 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근거를 들어라는 것은요. 물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하고 이 대안을 그 다음에 B에서 학생 3은 학생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까지가 서로 공통되는 구조겠지. 그럼 이 근거를 들어라는 것은 A도 B에도 여기에 두 진술 앞에 다 적용되어야 되는 공통의 조건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면 A에서 이걸 만족 못했고요. 이따 B는 또 검토할 거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 명시적으로 A와 B에서는 모두 했다면 그 중에 A만 검토한 것으로 벌써 나가 떨어졌다면 얘는 답이 아니야. 실전에서 4번은요. B를 읽은 다음에 또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5번도 마찬가지 구조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이 야기할, 불러일으킬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봅시다. 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그러면 개방형 질문 모집단 3, 4명 선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 2가 야 그렇게 하면 선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대표성 여부가 문제가 될 건데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한 거 맞지 일단 5번 살아있다. 그쵸? 그럼 B를 가서 나머지들 검토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 요 어차피 요게 기억과 니은을 분석하게 하는 5번 문제의 정답에 대한 정답 고르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분석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 3이 그러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되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건 어때? 자 그럼 봐.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면 선정 기준도 나중에 의아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자.
그런데 문제의 유형을, 설문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자. 이걸 이제 대안으로 낸 거예요. 맞죠? 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어떤 내용 물어야 할까? 학생 2가 B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학생 2가 찬반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겠지? 그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이유하고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학생 3이 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자, 뭐 그걸 이렇게 시기 변경, 행사 프로그램 추가 이런 거에 찬성합니까? 아니요 하면 왜 찬성하지 않습니까로 가야 되겠지만 찬성합니다 그러면 왜 찬성합니까는 굳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거기서 제시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방형 질문으로 그럼 왜 찬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직접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설문조사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죠, 그죠? 그랬더니 학생 1이 그래 그렇게 하자. 프로그램 추가와 관련된 질문도 개방형 질문으로 자신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 2가 그러면 너무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차라리 폐쇄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B예요. 됐죠? 그럼 봐. 나머지 봅니다. 선지 아까 이거 2번 선지 생각해보자.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학생 1이 말이에요. 지금 읽은 B에서 학생 3의 의견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잖아요. 탈락.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3번 선지 아까 아직 이제 살아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볼까?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언급한대.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 즉 찬성하는 아이들한테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죠. 그거는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데 근거를 들어 언급하진 않았잖아. 얘 탈락이에요. 1번 탈락, 2번 탈락. 자, 3번도 탈락. 4번 갑니다. B에서는 모두 했으니까 A는 아까 탈락이었고 B에서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B가 어때요? B 안에서 지금 학생 3이 말이에요. 학생 2가 제시한 찬반 여부를 확인해야지, 추가로 이유나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그랬을 때 그러려면 그게 실현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학생 3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 그죠? 탈락. 자, 5번 갑니다. 아까 살아남아 있었던 거. B에서 A는 아까 합격이었고요.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이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대. 학생 2는요. 학생 1이 얘기한 뭐에 대해서? 자, 프로그램 추가 관련된 거 개방형 질문으로 하자. 이랬더니 그거 야 너무 다양한 의견 나와서 가지고 집계하기가 힘들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B도 맞죠. 그죠? 그럼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요. 굉장히 정통의 방법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읽고 그 학생 1이, 학생 2가, 학생 3이 각각 자기 앞에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흐름 속에서 파악을 일일이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난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매번. 그런데 정말 나는 화법과 작문 중에 이 문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왠지 알아요? 제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요령으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일하게 제가 전략이라고 그냥 내밀 수 있는 거 여러분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시죠? 학생 1, 2, 3, 4 정도에다가 자기 친한 친구 1, 2, 3, 4를 항상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대본을 검토할 때 학생 1은 내 친구 아무개, 2는 누구, 3은 누구, 4를 누구 해가지고 걔네들로 하여금 내 머릿속에서 발언하게 하면 나중에 이 선지들을 검토할 때 걔가 그런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지라는 게 훨씬 더 학생 1, 2, 3이라는 어떤 익명적인 성격의 그 명칭보다는 훨씬 더 판단이 쉬워진다. 그나마 그 정도 전략.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들을 기출을 통해서 풀어보실 때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문제점을 반박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무슨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근거를 든다, 무슨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언급한다, 무슨 그죠? 야기할 문제점을 언급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좀 익숙해진다. 즉 어떤 것들을 주로 A, B 안에 흐름을 잡아놓고 선지로 구성을 하는지를 좀 익숙해져 놓는 것, 그거밖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런 문제 덤벙덤벙 대충 뭐 운에 맡겨서 뭐 빠르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작에서 전략을 저보다 강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전략을 섣불리 도입하지 말라는 걸 제가 전략으로 말씀드려요. 알았죠? 자, 그런 쉬운 문제를 4번 같은 문제를 틀리고 나면 집에 오면 전략 어쭙지 않은 전략 적용하려다 틀리고 나면 집에 와서 수능 끝나고 집에 와 저녁에 한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가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그랬네요. 아까 우리 기억하고 니은을 사실 기억은 읽었고 니은 아직 안 읽었는데 기억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되 설문 문항 유형을 다양화하자. 이게 기억이었어. 니은 가볼까요? B 다음인데. 그러면 추가 문항은 폐쇄형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개방형으로 자기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자, 보세요. 이 둘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의 문제는요. 이렇게 기억과 니은 부분 일부를 딱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에 공통점을 묻는 문제를 종종 만나거든요. 사실 이 문제들은 괜찮아. 쉬워요. 왜? 화법과 작문에서 특히 이제 화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두 특정한 부분들을 국한해가지고 밑줄을 그어놓고 그 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요. 보통 그 공통점이 대단히 명시적일 때가 많아요. 뻔하게 눈에 드러난단 말이야. 이것도 뭐 어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러고 있어. 즉,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절충이야. 논의된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죠? 절충한다는 게 뭐야? 이 의견 너도 한 발 물러서, 이 의견 너도 한 발 물러서. 그래가지고 이 둘이 서로 만족할 만한 제3의 대안을 내는 거. 그게 절충하는 거 아니에요. 섞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 그러면 그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그 방안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바라죠. 뭐라고 했어? 뭐 대화하는 건 어때? 또 서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기억 니은이 각각 끝났으니까 요게 딱 답이란 말이지. 됐나요? 고맙게도 이게 지금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아주 정확한 명확한 공통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답지 하나만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 당연히 그럴듯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세워놓는 것일 뿐인데 이건 당연히 생각해봐요. 밑줄을 기억 니은 같이 일부에다가만 그어놓고 공통점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즉 적절한 것 4개를 만드는 문제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적절한 거 하나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나머지 4개들은 공통점하고 전부 무관한 일일이 제가 해설할 필요도 없는 아이들로 보통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딱 보는 순간 정답을 들고 선지에 대한 걸로 가야 된다는 거지. 뭐? 키워드로 머릿속에 절충 이걸 딱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절충 딱 눈에 띄고 해. 고맙게도 1번에 답이 딱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맨 끝에 이러는 건 어떨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바라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둘의 공통점 너무나 명시적으로 보이죠. 이게 1번이 아니라 한 4, 5번쯤에 숨어 있어도 고마운 문제인데 1번에서 바로 나타났다? 나머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전에서. 아시겠어요? 자, 6번 갑니다. 다음은 추가 회의를 바탕으로 나를 고쳐 쓴 글이다. 고쳐 쓴 글에 반영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before, after. 비교, 대조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동아리 발표회 개최 시기 변경 및 프로그램 추가 찬반 조사하려는데요. 딱 보는 순간 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나의 제목 동아리 발표회 관련 설문조사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1번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설문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하자. 딩동댕 좋았어. 1번 만족했어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비교해보자. before after는 어떻게 하지? 거의 문장 단위로 비교해나가는 게 빨리 효율적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글동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동글동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자, 지난번에 개최된 학생회의에서는 동아리 발표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학생회의에서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발표회를 10월로 변경할 실시되는 의경과 동아리 발표회 행사에 다양화를 위해 행사 프로그램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 지금 본 문장 봐요. 거기 before 나에서는요. 지난번에 개최된 학생회의에서는 동아리 발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문장 간단한 짧은 심플한 문장인데 이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딱 이 문장을 그냥 구경해. 되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서술했네. 그게 바로 뭐야? 여기에
여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 되게 상세화됐죠. 그죠? 이거 지금 이 회의에서 이러이런 내용들을 다루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배경 설명을 자세하게 했단 말이야. 요게 5번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또한 등교 음악회 선곡 및 학급 단합 행사의 지원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라는 건요. 여기에서 사라졌네. 딱 봐도. 그죠? 보통 고쳐쓰기 문제에서 이렇게 일부러 쓸데없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일부러 before 자리에 놔두죠. 왜? 뭐 하기 위해서? 자, 요런 2번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 있으므로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뭐 등교, 음악회, 선곡 이런 문장을 지워버린 거야. 애프터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띵동 좋았어. 2번 어디 쓸 데가 없다. 그죠? 2번 띵동 좋았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해학생회에서는 요 문장이 이제 대응되는 거네요.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 발표회 개최 시기 변경과 프로그램 추가 여부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했는데요. 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똑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학생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학생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랬으니까 이게 바로 뭘 만들기 위한 거라고? 자, 이렇게 설문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가 지닌 의의를 제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학생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갈 때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에 많이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4번도 딩동댕. 그럼 봐요. 1번, 2번, 4번, 5번 뭐 남았어? 3번 하나 남았죠. 자 볼까?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합하는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자. 요 앞에 내용 다 봤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요 짧은 요 뒷부분만 읽어보면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있지만 3번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before, after를 한 문장 단위로 뭐 혹은 또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첫 부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굴동굴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까지는요 before after를 한 덩어리로 검토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덩어리 혹은 문장 단위로 before after를 이렇게 서로 다른 점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선지들을 한꺼번에 검토를 해나가는 거야. 그죠? 아 뭐가 확인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들의 키워드들은 눈에 딱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활용됐는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문항의 초고이다.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위에 아까 우리가 A하고 B에서 검토했던 게 가의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식의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의 유형은 조금 복잡한데요. 어쨌든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그 의존하는 정도가 조금 높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문항이 1번이면 작년에 개최된 동아리 발표에 참여하였습니까? 하지 않았다. 자, 발표의 시기 변경이나 행사 프로그램 추가와 관련하여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 거 맞죠? 아까 우리가 사실은 A하고 B 부분도 봤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인트로 부분도 봤고 B가 지나간 다음에 니은 검토하면서 마무리되는 부분도 대충 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언급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동아리 발표에 참여했는지 아닌지에 관한 얘기를 한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설문문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좋아. 회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요 얘기는 필요 없다 이거지. 날려버리자 이겁니다. 1번 띵동. 2번 갑니다. 문항 2는요 뭐냐면 자, 요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는데 시기 변경하고 프로그램 추가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1번, 2번. 이제 폐쇄형 질문으로 던졌네요. 근데 뭐야? 문항 2는 동아리 발표 시기 변경에 찬성하지만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문항을 포함하여 각각 별도의 문항으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두 개를 물었어. 이것과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동의하는데 이건 동의 안 한다든지 이건 동의하는데 이건 동의 안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어디에다 체크해야 돼요? 그죠? 물론 회의 내용에서 그걸 따로따로 물어야 한다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걸 그렇게 짜자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고려할 때 이건 타당한 지적이란 말이야. 좋았어. 2번 띵동. 3번 갑니다. 문항 2-1 요거요.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그런 내용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랬잖아요. 자, 발표 시기 변경과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회의 내용 아까 있었죠. 그걸 고려하면 설문 문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요거 제외하자 이거지. 맞죠? 그 아까 확인했던 그 회의의 내용을 반영하는 어떤 의견이에요. 4번 갑니다. 문항 3 요거요. 선택 항목 중, 즉 체험 부스, 전시회, 학술제, 그 다음에 기타 이랬어요. 그럼 뭐 그중 체험 부스는 1번 항목, 체험 부스는 이미 동아리 발표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른 행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땡!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회의에서 체험 부스의 이야기가 이미 동아리 발표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인트로에서 처음에 우리 이제 인트로 봤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첫 봐라, 꼭 읽으라 그랬죠? 자, 추가 행사를 다양하자는 내 의견에 대해 우리 반 친구들과 동아리 후배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 할 때 거기에 뭐라 그랬어? 첫 발언은 무조건 읽으라 했죠? 거기에 뭐라 했어? 전시 위주로만 진행되던 행사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랬으니까 이게 기존의 주류였던 프로그램인 거죠. 이것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추가해야 될 프로그램이 뭐냐를 묻는 데에서 이게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너무 전시회 중심이었어요. 여태까지 동아리 발표회가. 그러면 추가할 프로그램 무엇입니까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걸 집어넣어야지 여기 항목으로. 따라서 체험 부스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엔 전시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는 이렇게 해야. 그럼 답이 4번이죠. 됐나? 5번 갑니다. 문항 3은 설문조사 결과 수업의 용이성과 답변의 다양성을 둘 다 확보하기 위해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섞어 작성했다는 점에서 회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니은 봅니다. 프로그램 관련 추가 문항은 폐쇄형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응답 항목 중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개방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이렇게 기타 자리를 비워놓는 거야. 요게 아까 니은에서 제시했던 그 회의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문항의 형태인 거죠. 좋았어, 잘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7번 문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조금 새로운 문제.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전체를 조망할 때에도 봐요. 6번 문제는 오히려 지엽적이죠. 나를 6번 문제의 박스 안에 있는 그 before after와 그러니까 before를 after와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걸로 푸는 거라서 그건 그냥 말하자면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7번 문제 같은 건요. 거기에 4번이나 5번하고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세요. 이게 내용의 의존도가 높은, 즉 회의의 결과가 반영 잘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묻는 문제라는 걸 이제 처음에 견적을 낸 순간 아, 얘를 먼저 풀 수는 없고 4번과 5번을 제대로,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섣불리 전략 뭐 이렇게 적용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라 그랬죠? 읽고 풀라 그랬죠? 그럼 봐요. 4번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4번 문제를 풀면 A, B를 제대로 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7번 문제 여기에 선지를 구성하는 내용적인 요소를 거의 다 검토하는 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또한 기억과 니은 역시 A, B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A, B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과 니은이 위에서 나왔던 의견들, 즉 A, 기억은 A에서, 니은은 B에서 개진됐던 의견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절충하는 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바라다. 이게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결국 6번만 살짝 혼자 있는 아이고 4번, 5번, 7번이 서로 엮여 있는 문제다. 그럼 보세요. 그 4번, 5번, 7번을 푸는데 전부 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뭐라고? A, B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4번 문제의 해결. 됐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8번에서 10번입니다.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장문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읽어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죠? 생각해볼까? 장문 상황이라는 건 뭐였어요? 제가 이제 장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장문 상황 뭐? 세 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글의 목적이 뭐다? 두 번째, 글의 주제가 뭐다? 세 번째, 예상 독자가 누구다? 됐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다? 매체. 됐나요? 그럼 봐요. 장문 상황, 장문 과제 봅니다. 지역 하천과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생물들의 보호를 위한 건의문 작성이에요. 이게 장문 과제입니다. 그럼 봐요. 이건 사실은 이 건의문은요, 생각해봐. 이거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설득이 목적인 거지. 건의문의 예상 독자가 누구라고? 동글동글 시청 정책 담당자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고 나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생각, 신념, 태도, 정책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이 글의 목적인 거야. 그럼 봐요. 이게 지금 예상 독자만 나와 있고 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만 이 과제 안에 다 들어있죠. 글의 목적은 뭐라고? 설득. 글의 종류는 뭐라고? 건의문. 그 다음에 장문 과제가 뭐라고요? 지역 하천과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생물들의 보호를 위해서 뭘 이런 걸 해주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뭘 해주세요. 건의를 하는 내용이야. 맞죠? 그렇다면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까지 다 알게 됐단 말이죠. 여기 뭐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보냈는지, 뭐 홈페이지에다 게시판에 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매체로 뭔가를 줬겠지. 아니면 여기 어디에다 장문 과제 같은 데다가 뭐 건의문을 작성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기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매체도 또 하나의 고려할 요소로 개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학생이 초고 줬어요. 1, 2, 3, 4문단, 5문단. 그 기억이라고 네모로 이렇게 이제 빈칸 채워놔야 될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문단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전체가 1, 2, 3, 4,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일 거예요. 마지막에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는 무의미한 거니까 그건 논의의 대상에서 우리가 검토의 대상으로 빼기로 하고, 기억도 이따가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니까 거기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위에 결국 보세요. 1문단, 2문단, 3문단 요게 핵심인데 내용의 흐름을 대충만 훑어갑니다. 왜? 자, 8번 문제 볼까? 학생의 초고에서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요. 장문에서의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맨날 나오는 거죠. 이게 화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번 문항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 지필의 계기 말이에요. 장문의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장천 둘레길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했다. 그럼 보세요. 직감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의문을 쓰는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개인적인 저의 장천 둘레길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글의 첫 부분에 나와야 될까? 끝 부분에 나와야 될까? 당연히 첫 부분에 나오겠죠. 이 얘기는 곧 요 1번 선지가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조회해야 되는 지점이 글의 앞쪽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됐죠? 자, 그 다음 겁니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둘레길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를 제시했는가. 그 다음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가. 네 번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천과 그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희귀 생물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5번,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천 습지를 매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됐죠? 그럼 결국 팩트 체크해야 될 게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 언급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느냐, 희귀 생물들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즉 매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이 제시됩니다. 자, 문단 단위 스캔 들어갑니다. 1문단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에 관한 얘기가 바로 나오죠. 1문단은 빠르게 검토했더니 이게 봐요. 글을 쓰게 된 이유, 계기나 이유나 뭐 여기서는 맥락상 별로 다를 게 없는 건데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장천 둘레길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 언급되어 있나요? 없어. 답이 1번이에요. 첫 부분을 봤더니 물론 2문단에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나 해서 2문단을 스캔합니다. 2문단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장천과 주변 습지에는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꼬마잠자리, 그다음 뭐였어? 가시연꽃, 희귀 생물들. 자, 그럼 봐요. 희귀 생물들 예로 들어 제시한 거. 좋았어. 나왔네요. 그다음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습지가 매립돼 사라지게 되고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잊을 것입니다. 이거 봐요. 대충 구경한다고 문장을 띄엄띄엄 읽어요. 어떤 내용의 흐름을 갖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언급 지금 했죠. 됐나? 있네. 그럼 지금 이미 앞부분에 나왔어야 할 이런 개인적인 경험, 장천 둘레길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3문단 제일 큰 문단인데 볼륨이 큰 그 문단을 이제 대충 구조를 봅니다. 자, 그러는 대신 어떻게?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장천 주변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 대안 제시했네. 얘도 있어요. 됐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비용 절약도 가능하고 둘레길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그다음 절약된 그런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무슨 생물들 뭐 서식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이걸 일깨울 수 있을 것이고, 즉 뭐예요?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는 것도 나왔네요. 맞죠? 자, 문단 단위로 스캔할 때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비문학 독서 읽어내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제가 없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냥 문단 단위 스캔 뭐라고요?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중심으로 해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글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흐름을 파악한다고. 그럼 충분히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미리 선정해 놓은 팩트 체크의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8번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이제 9번도 보세요. 자, 10번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니까. 자, 9번 문제를 보면요. 자료 활용 방안 적절성 평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9번 문제 잘 봐두세요. 2번 화법 작문 시험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제가 하나로 총평해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9번 문제와 10번 문제가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인데 난도가 확 끌어내려져 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 중에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작문 단독 문제에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봐요. 자, 봅니다. 생물종 감소 원인 해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서식지 훼손, 변화, 이거예요. 그죠? 여기에만 주목하면 돼. 왠지 아세요? 이게 지금 남획, 채취, 기후변화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잖아. 지금 뭐예요? 둘레길을 어떻게 해가지고 습지를 그냥 매립을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런 얘기니까 서식지가 훼손되고 변화되는 게 지금 이 글하고는 이게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는 거야. 그럼 봐요. 9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봅니다. 가의 1을 활용하여 그랬죠? 그걸 활용해서 장천 주변 습지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들 보호를 위해서 서식지 보호가 필요함을 부각한다. 당연하지.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매립을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대안을 다른 걸로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뭐를 연결하자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 이걸 딱 얘기하면 봐. 생물종 감소의 원인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식지를 훼손하고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는 주장을 딱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뭔가 보세요.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데, 장천 주변 습지 방문자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법이 뭐냐 봤더니, 뭐 이런 거 지금 낮은 걸 생각하지 말고 봐. 이게 제일 큰 게 이거야. 맞죠? 습지 생태 안내판을 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인 정보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은. 그죠? 시청 홈페이지가 그거에 뭐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차지했고요. 그럼 봐. 이걸 일단 주목을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봅니다. 5번 선지인데요. 가의 이 요거요. 와 다를 활용하여 그랬는데 습지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이게 전문가 인터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봐. 장천 주변 습지가 지닌 가치를 알리기 위해 생태 안내판을 설치한다. 둘을 딱 조합하니까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딱 나오죠. 왜? 다의 전문가 인터뷰 깊이 안 봐도 습지의 가치는 다양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와, 그러면 정보 제공 방법으로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해서 안내판 세우는 거다라는 걸 조합하면 습지가 지닌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 둘을 조합하면 기계적으로 그 5번 선지가 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나로 갑니다. 신문기사인데요. 샘샘 생태공원은 한강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 휴식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하고 희귀한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한 후, 자 보세요. 정부에서는 매년 환경평가를 실시해 공원 상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공원 환경 지킴 및 환경 정화 캠페인 활동으로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자, 얘는 뭐야? 지역 주민과 정부가 생태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복지라는 두 가지 공익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범 사례다. 이게 핵심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2번 선지 봅니다. 나를 활용하여 장천 주변 습지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장천 습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선생님 이거 지금 여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갑니다. 이 나의 핵심은요.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이게 이거의 핵심이야.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봐요.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습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걸로 뒷받침한대. 그러면 봐요. 출발점이 앞에 있는 초고가, 즉 건의문에 이 학생이 담은 주장이 습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을 때 이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애초에 초고가 그런 주장을 담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그걸 뒷받침하는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따라서 2번이 답이에요. 아주 쉽게 허무하게도.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전문가 인터뷰인데요. 습지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생태적 가치도 있고요. 수문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거 따옴표 있는 거 중심으로 보면 되지. 뭐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3번 선지. 자, 생태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얘기한대. 당연하지.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건데. 다양한 가치. 그죠? 가치는 다양하다는 거.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3번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우리 봤지만 맞고요. 됐나요? 4번 선지 볼까? 가의 1과 나를 활용하여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서식지 보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봐요. 서식지 보호 노력이라는 게 가의 1, 아까 봤죠? 요거 핵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까 핵심 뭐라고? 민관이 협력했다. 그러니까 4번 선지처럼 가능한 거 아니야.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이 연계했어. 그게 민관 협동이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 보호 노력이 앞에 요 가의 1로 요거 도출되는 거. 둘을 결합하면 당연히 4번 선지 맞는 게 돼요. 됐나? 자, 이 문제의 핵심 요령은 뭐라고요? 자료에서 쓸데없는데 눈길 주지 말라. 자료에서 핵심이 뭔지를 빨리 꿰뚫어서 선지 판단을 각각 하나하나 파악한 다음에 바로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선지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이 9번 문제 2번 정답지입니다. 이 나라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러이런 아무런 어떠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말이 팩트 체크를 할 때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가도 물론 봐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초고에 어떤 내용을 뒷받침한다 할 때 초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애초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 갑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거든요.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글의 마무리로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자연과 마을 주민들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구나. 자, 보세요. 조건이 첫 번째, 건의 내용을 언급해야 돼. 그럼 이 건의 내용은 아까 우리 봤지만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둘레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죠. 그게 건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습지를 매립하는 일들, 그래가지고 서식지를 훼손하는 희귀종들의 자연 생물들의 그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게 건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연과 주민들 양쪽, 자연과 인간 모두가 얻게 될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유형에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보통 이럴 때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을 함께 주기 마련입니다만 이렇게 내용 조건만 줄 때도 많다 그랬어요. 그죠? 형식 조건이 함께 들어있다면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게 선지의 수를 한꺼번에 먼저 최초에 한 번에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긴 지금 형식 조건이 없네. 그럼 이럴 경우에 보세요. 보통은 이렇다 그랬죠. 이렇게 내용 조건을 A, B 두 개를 줬다면 보통은 정답지가 보통 선지들이 5개 다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첫 문장이 요거, 두 번째 문장이 요거의 조건을 만족해야 정답지 하나, 딱 제일 적절한 거 하나 고르게 되는 그 정답지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전공법을 벗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이 문제는요, 이 A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1, 2, 3, 4, 5번 선지가요. 앞부분이 다 똑같아.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길을 연결한다면 이라는 것은 1, 2, 3, 4, 5에 다 공통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지? 이건 사실은 이 출제 과정에서의 아쉬움인데요. 이거는 없는 조건과 마찬가지야. 보통 이렇게는 안 냅니다. 평가원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사실도 미리 눈치챌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즉 조건이 하나야. 자연과 인간이 둘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그럼 1번 봅니다. 이제
무의미한 요 얘기는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모든 선지에 다 공통돼 있으니까.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쉬운 선지네요. 그나마 경합 선지예요. 1번이. 2번 갑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둘레길에서 건강하게. 자, 이건 자연과 인간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 방문객이죠. 따라서 2번 땡. 3번 봅니다. 주민들은 정비된 둘레길을 통해 자연 속의 휴식을 얻게 되고 멸종 위기 생물들은 안전한 서식지를 얻게 되고. 딩동댕. 좋았어. 구체적으로 양쪽 얻게 될 이익들을 다 제시했어요. 4번 갈까? 주민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이 얻게 될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 안 나와 있는 거지 지금. 5번 갑니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어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멸종 위기 종의 개체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요. 마을 주민의 이익은요. 거기는 없네요. 맞죠? 따라서 요 조건 하나, 유일한 조건을 잘 지킨 것은 정답은 3번이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었고요. 총평에서도 얘기한 거. 이 10문제는 사실은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신유형도 뭐 딱히 이거 새로운데?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없습니다. 기존 문제 틀을 답습한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봐요. 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풀어낼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화법과 작문에서 어느 정도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전략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얕은 화작, 깊은 언어. 그래서 얕은 화작 파트. 빠르게. 자료 1, 2강 자료는 자료실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들으시고. 또 화작, 수특 화작언. 거기에서 화작 세트들에 제가 수도 없이 막 그때그때 세트에 맞게 전략을 제시해 놓은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습관화하는 자기의 체질을 바꿔놓는 그런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시점이다. 사실을 제가 강조하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2부, 3부, 4부 김철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5부, 6부에서 문학으로 만나죠. 잠깐만 안녕.